올해 상반기 수출이 선진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돼 이번 달 25일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골목식당 5곳 중 4곳이 세월호 참사 이후 2달 연속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과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들도 소방훈련이 의무화돼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2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00선 다시 내주고 말았는데요. 시황이 어땠나요? 예,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2000선을 내줬습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6% 내린 199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6% 오른 544.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연기금이 8거래일 만에 급작스럽게 팔자로 돌아서는 등 기관은 오늘 약 1,2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반기 말이 끝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000억 원, 36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종이목재, 건설 등이 2%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였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2% 이상의 낙폭을 보인 가운데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하락했습니다. SK텔레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은 올랐습니다. 네, 이 천정을 모르고 가격이 오르기만 하던 화장품주가 중국 조세정책 전망에 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천정을 모르고 치솟던 화장품주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가 화장품에 한해 소비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1일 코스맥스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 대비 3.78% 오른 98,8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코스맥스 BTI가 5.92% 올랐고 한국 콜마 역시 1.14%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LG생활건강이 2.31% 빠지며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아모레퍼시픽도 0.85% 하락했습니다. 화장품 업종 내 종목 간 주가 희비가 엇갈린 것은 중국의 조세 정책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화장품을 고급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현재 일괄적으로 30%씩 부과되던 소비세를 일반 화장품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스레 중저가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업체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이날 주가가 오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모두 현지 화장품 업체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중저가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정부의 소비세 인하에 따른 수혜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화수와 라네즈 등 고가 브랜드가 중국 법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법인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마몽드 브랜드 역시 제품에 따라 고가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선진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수출이 2,835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같은 정보통신 제품 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선진국 경기 회복이 완연해지면서 선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돼 이번 달 25일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된 사람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골목식당 5곳 중 4곳이 세월호 참사 이후 2달 연속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세월호 참사 2달째인 지난달 말 전국 453개 식당을 대상으로 참사 전후에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이전보다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식당이 79.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 한 달 만인 5월 말 78%보다 1.3%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연구원은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영세 식당의 경영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나 근무자가 11명이 넘는 공동주택과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들도 소방훈련이 의무화돼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훈련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지난주 친정부 성향의 시민들이 러시아와의 국경지대를 감시할 무인기 도입 자금 공모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모금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국제부 박준호 기자를 연결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정부군에 제공할 무인기 구입 비용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아이디어하고 예술성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예술인들이 소규모로 작품 제작비를 조달하는 창구였던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이것이 이제는 사업자금 조달은 물론 군사장비 구입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난주에 친정부 성향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인민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국경지대를 감시하는 무인기 도입 자금 3만 5천 달러의 모금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영국 일간 가디언은요, 우크라이나인들이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새롭고 아찔한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친정부 성향 시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정부군의 낙후된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군복과 방탄조끼 등등의 구입 비용을 조달했는데요. 무인기 도입 자금 성공에 고무돼서인지 인민의 프로젝트 측은 반테러 암살 부대 조직을 위한 비용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 자금 모금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위험성 있는 투자에는 좀 주저해왔었던 일본에서도 인기를 끄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총 520만 엔을 조달한 소형 맥주 양주업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달 24일 식당 체인 2곳이 각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각각 300만 파운드와 100만 파운드를 모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는 2017년까지 영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발행될 회사채 시장 규모가 80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크라우드 펀딩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비결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예. 크라우드 펀딩은 처음에는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자금 조달 규모가 수백 달러 내지 수천 달러에 그치는 수준이었는데, IT, 정보기술 벤처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무기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좀 시장이 커진 겁니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펀딩이 심심치하게 등장했고, 덩달아서 전체적 시장의 규모도 팽창한 건데요. 결정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장기화가 확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높은 수익을 쫓는 투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크라우드뱅크의 경우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균 투자 수익률이 5.2%인데요.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56% 수준임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행된 채권의 유통시장이 없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도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정지 포브스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기존 금융시장 수준으로 정확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박준호 기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고가의 프리미엄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숍 매장이 속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별화된 커피와 고급 인테리어로 커피 마니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곳인지 정혜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객의 주문과 동시에 딱 한 잔만큼의 원두가 진공 압착 기술을 이용한 전용 추출기인 클로버 머신을 통해 내려집니다.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은 12,000원.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의 2~3배에 달하지만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런 고급 원두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어서 손쉽게 자주 찾고 있어요. 자꾸 먹다 보니까 중독되는 것 같고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가치를 하는 것 같아서 자주 찾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는 고급 원두인 리저브로 만든 프리미엄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커피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이지만 리저브 매장은 출시 한 달 만에 준비했던 물량을 모두 판매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며 고급 커피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최상급 원두를 스타벅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인 커피 마스터들이 한 잔 한 잔 고객을 위해 추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를 위한 추출 기구는 바로 클로버 머신인데요. 이 클로버 머신은 아주 진귀한 그런 커피들의 맛과 향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출을 해서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는 그런 머신입니다. 다른 유명 커피 전문점들도 속속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를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탐앤탐스도 지난해 5월 커피 마니아를 위한 전문 매장인 더 칼립소를 열고 프리미엄 커피인 싱글 오리진 커피 판매를 시작했고 창립 16주년을 맞은 할리스 커피는 서울대학로에 핸드드립 커피를 전면에 내세운 커피클럽 1호점을 지난 17일에 오픈해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로는 최초로 중력에 의해 커피를 내리는 푸어 오버 방식의 핸드드립 커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최고 등급의 생두를 자체 로스팅 센터에서 가공한 뒤 공급해 가격 부담을 줄이고 원두의 신선함을 높여 고급 커피의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고속 성장을 해온 국내 커피 전문점의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원대로 추산이 됩니다. 커피 전문 업계는 최근 주춤해진 성장세가 고급화 전략을 통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한 잔에 12,000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비싼 만큼 좋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업계가 잇따라서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면서 하반기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워치는요, 일정 관리와 정보 검색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이 스마트폰 기능에다가 센서를 장착해서 내 몸의 현재 상태라든가 그런 바이오 정보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전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소니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치 2를 먼저 선보인 데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치를 공개했습니다. 애플도 아이워치를 올 10월에 출시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업체 대부분이 스마트워치 판매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LG전자는 최근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LG G워치를 공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예약 판매 중인 G워치는 4.3 안드로이드 버전 이상의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LG G워치는 24시간 내내 화면이 켜져 있는 Always On은 기능을 탑재해서 일반 시계와 마찬가지로 항상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움직임을 읽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 화면을 밝히거나 어둡게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기어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기어 라이브는 1.63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심박 센서를 장착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기어 1, 기어 2, 기어 2 네오, 기어 핏이 출시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기어 라이브가 출시되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 매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워치들은 생활 방수 기능을 적용해 물 습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차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는 물론이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일주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등 몸에 착용하는 모바일 기기를 뜻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터즈 애널리틱스는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가 올해 700만 대에서 내년에는 2,340만 대, 2017년에는 5,510만 대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서 글로벌 전자업체들의 첫 번째 승부인 스마트워치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몸에 착용하는 기기가 앞으로 전자제품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승용차 하면은 휘발유를 쓰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는요, 디젤 엔진을 단 승용차가 불진하게 팔렸다고 합니다. 주로 독일을 필두로 한 수입차들의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 시장에 주력 차종에다가 디젤 엔진을 달고 하반기에는 반격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BMW의 디젤 세단 520D. 올 들어 5월까지 국내에서 4,648대가 팔리며 수입 베스트셀링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 디젤 모델도 같은 기간 동안 4,236대가 판매됐습니다. BMW와 벤츠 모두 디젤 모델이 휘발유 모델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디젤 차량은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받던 소음과 진동이 대폭 줄어든 반면 높은 연비와 저렴한 연료비로 갈수록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상 국내 디젤 승용차 시장을 독식해오자 국산 자동차 메이커들도 맞불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5월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공개했던 그랜저 디젤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준대형급 세단으로는 최초의 디젤 모델로 리터당 14km의 연비를 실현했습니다. 현대차는 그랜저 디젤이 독일 디젤차의 호족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급 세단의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품위 있는 승차감을 겸비한 그랜저에 저희들이 디젤을 런칭하게 되었고요. 고객들이 이러한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수입차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러면서도 품격 있는 프리미엄 세단인 그랜저 디젤을 좋아하실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랜저에 이어 LF 소나타 디젤 모델이 조기 투입도 고려하고 있으며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세단 AG에도 디젤 모델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국산 중형 세단 가운데 하나인 기아차 K5도 이미 유럽에 디젤 모델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출시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르노 삼성도 오는 7월 3일 SM5 디젤 출시를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SM5 디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버금가는 리터당 16.5km의 높은 연비를 갖춰 1회 주유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르노 삼성의 SM5 디젤 사전 계약은 3일 만에 1000대를 돌파하며 차량 출고 전에 이미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산 디젤 승용차 열풍을 지켜만 보던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하반기를 맞아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디젤 특수를 누려왔던 수입차 업계로서는 만만치 않은 도전자를 상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올해는 장마 시작이 다소 늦어지면서 지각장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수요일인 내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로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에는 전라남도, 저녁에는 경상남도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모레 목요일에 충청 이남 지방까지 북상할 텐데요.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40에서 8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50, 그 밖의 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와 소나기로 인해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계속해서 덥겠고요. 반면 장맛비가 예상되는 광주의 경우 26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면 태백산맥 부근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방에 영향을 주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2도, 대전 21도,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은 낮부터, 경남은 저녁 나절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18도, 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23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1에서 2.5m로 오후에 점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금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주말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